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처음으로 통일교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건넨 명품 가방을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 사과했습니다. 다만 고가의 목걸이는 받지 않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동안 받지 않았다고 하더니 수사와 재판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오자 변호인을 통해 서면으로 사과한 건데 최고 공직자의 아내로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한 건지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또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 억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라도 모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국민 판단을 받았으면 합니다. 첫 소식 조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로부터 2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김 여사가 통일교 측 금품 수수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 8월 특검에 출석하면서 포괄적으로 사과했지만 혐의를 인정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고 받은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통일교 청탁은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구체적 직무 권한과도 무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측은 교환한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탁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충분히 있다며 법정에서 입증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낸 보석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김 여사가 말을 바꾼 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 여사에게 명품을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게 결정적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은 인정하되 대가성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려는 재판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지난 8월 특검 조사 당시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을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본인 재판이 시작되자 통일교 측에서 받은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며 선물을 건넨 뒤 김 여사 본인과 통화의 확인까지 받았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전 씨는 잃어버렸다던 실물도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법조계에선 전 씨의 진술 번복이 김 여사의 사과와 사실 인정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은 인정하되 직무 관련성 등 법리 다툼으로 끌고 가려 한다는 겁니다. 수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직무에 관하여 일단 뇌물 전달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대가관계가 있어야 돼요. 또 앞서 신청한 보석 심사를 감안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한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니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호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재판과 관련해 논의했다는 정황 저희가 단독 보도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한 사람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에서 또 한 사람은 친명계 의원실에서 각각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석 상태인 피고인들이 어떻게 중요한 자리에 나설 수 있었던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확인한 김용 전 부원장 텔레그램 메시지엔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초성을 언급하며 만나서 상의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메시지를 받은 2명은 김 전 부원장 재판의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7달 뒤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시한 인물이 있는 건가요? 두 사람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지난해 7월 전자팔찌 착용, 공동 피고인과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을 달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인 서모 씨가 지난 6월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에 뒤늦게 합류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직원 명단엔 서 씨가 이한주 위원장실 소속으로 돼 있을 뿐 직급은 공란이고 담당 업무도 적혀있지 않아 당시 의문을 가진 직원들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기획위 출신 한 인사는 마땅한 직책도 없이 들어온 건 낙하산 인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 씨와 함께 보석으로 풀려난 또 다른 피의자 박모 씨는 친명계 의원실 비서관으로 재직 중입니다. 야당은 김 부속실장의 이 대통령 측근 수사, 재판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패밀리의 법정 위정 컨트롤 타워였다는 정황이 점차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감 출석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절실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정기획위 측은 서 씨는 본인이 자청해서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안다며 무급으로 일했다고 했고 박 씨가 재직 중인 의원실 관계자는 몸이 아프다고 해서 쉬고 있고 보석 석방 중인 건 몰랐다고 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내일 열릴 예정인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김현지 부속실장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를 둘러싼 여야 설전으로 운영위 국감이 한때 파행됐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하기도 했는데 오늘의 국감 상황 김창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가인권위 등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또다시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증인 문제로 설전을 벌였습니다. 국감에 성역이 없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속실장 불러서 성역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스토커처럼 김현지 실장에게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불순한 의도가 보입니다. 야당이 김 실장의 휴대전화 교체 시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에 여당이 반발하며 45분간 파행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의 역사에 항상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감에 출석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국감의 목적과 맞는 질문을 되도록이면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서 오전엔 해병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이 단체 증인 선서를 거부해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이크 치워주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옹호 논란을 빚었던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여당 의원들의 거듭된 질의에 비상계엄은 위헌이라고 답했습니다. TV조선 김타섭입니다. 노동계가 올해 안으로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해달라고 국회에 공식 촉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이어 두 번째 청구서를 내민 셈인데요. 청년 고용이 더 줄어들고 기업 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는 점에서 큰 진통이 예상됩니다. 먼저 차정승 기자입니다. 노총 관계자들이 정년 연장 촉구 피켓을 들고 국회 회견장에 나란히 섰습니다. 양대 노총은 고용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제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상향되면 정년 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란 주장입니다. 그동안 내부 반대 의견의 입장을 보류해왔던 민주노총도 사실상 처음 정년 연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더 일하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년 연장을. 정년 연장 추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노란봉투법에 이어 두 번째 청구서를 내민 겁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을 전제로 경영계에서 제시한 임금 피크제나 퇴직 후 재고용은 임금이 깎인다며 반대했습니다. 임금 삭감 없는 법적 고용 의무화가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정년 연장 추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연대형 정년 연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연내 입법화를 예단하기는 이르다며 국회 논의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보신 것처럼 양대 노총이 정년 연장을 강하게 요구하는 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높이는 것과 연계해 65세 정년을 공약했기 때문입니다. 여당은 이미 법안까지 발의해 놓은 상태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통과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관세 폭탄까지 연이은 악재를 맡고 있는 재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어떤 상황인지 이어서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불과 2달여 남은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법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입니다. 연말까지는 어떻게 하든지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말을 아끼면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등으로 경영 압박이 커진 데다 미국발 관세 부담까지 져야 하는 상황에서 보완책 없이 노동시장이 재편될 경우 투자와 고용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년 3명을 채용하는 비용이 고령자 1명의 비용이랑 거의 맞먹기 때문에 임금 조정 없이 고령자의 고용이 인위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청년의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한국경제인협회는 60에서 64세 고령 근로자 고용을 위한 기업들의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는 청년층 90만 명을 새로 고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노년 노동의 조금 더 안정적인 일자리와 함께 청년 노동 시장의 어떤 해결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그냥 결정 이렇게 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좀 더 많은 논의들이 우리보다 앞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법적 정년을 60세로 고정하면서 재고용 등의 방식으로 고령 인력 활용을 의무화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거침없이 상승하던 우리 증시가 미국발 AI 거품론에 하루 종일 출렁이었습니다. 외국인 매도 폭탄에 장중 한때 6% 넘게 추락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막판에 몰리면서 4천선은 간신히 지켰습니다. 환율은 급등했는데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경을 바짝 써야 할 때입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장 시작과 함께 1% 넘게 떨어진 코스피. 개장 6분 만에 4천선을 내주더니 10시 25분엔 3,9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그나마 장 막판 2%대까지 낙폭을 줄이면서 4천선에 턱걸이했습니다. 장 초반엔 변동성이 커지자 거래를 일시 정지시키는 매도 사이드카가 올해 들어 2번째로 발동됐습니다. 특히 10만 전자와 60만 닉스로 불리며 상승세를 견인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이번 급락은 미국에서 다시 고개를 든 AI 거품론 때문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예견했던 마이클 버리가 AI 대표주인 엔비디아와 팔란티어의 하락에 베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AI 버블에 대한 이슈 그리고 마이클 버리 같은 미국의 투자 그룹들이 AI 숏 포지션을 잡은 점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외국인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2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아 달러로 바꾸면서 원달러 환율은 단숨에 1,44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7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아직 유연 회피 심리가 사그라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환율 수준은 상승 압력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전문가들은 우리 증시가 급등 피로감에다 AI 거품론까지 겹쳐 한동안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주가 상승을 이 대통령 최대 치적으로 자랑하던 민주당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할 땐 지수를 생중계하다시피 했는데 한때 4천선이 무너지자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붕괴라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내서 주식 투자하는 걸 옹호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과거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말 연상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변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코스피가 4천선을 돌파하자 민주당 회의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종합주가지수가 4천을 넘었습니다. 예. 새 기록을 쓸 때마다 대표가 수치까지 중계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4,096. 현재 스코어 종합주가지수 4,163을
코스피 지수가 장중 한때 4,000선 밑으로 떨어진 오늘 민주당은 예견된 숨고르기였다고 반응했습니다. 박수현 수석 대변인은 4,000선이 붕괴됐다는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붕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해야 할 국민들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표현에 보도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 국민의힘은 단어 하나까지 간섭해 언론까지 통제하려는 태도가 황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주가지수에 일희일비해 성과로 포장하는 정치도 비상식적이라며 실물 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국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때의 입장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건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빚투회 손해보면 책임지느냐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관세 협상도 타결됐다는데 여전히 환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얼마나 지속될지,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지금 시점에 환율이 급등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율 상승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달러 강세입니다. 당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말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최근 아닐 수도 있다는 회의론이 대세입니다. 금리를 안 낮추면 유동성이 덜 풀려서 달러 가치가 방어되겠죠. 또 일본 엔화를 포함한 주요 통화들의 가치 하락이 직접적인 달러 상승 요인인데요. 실제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 유로 등 대부분이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현상이네요. 그래도 국내적인 요인도 있겠죠? 네.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 동안 미국에 달러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정부는 외환 보유액 자체는 손대지 않고 그 운용 수익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체가 달러 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 채권 발행은 국가가 빚을 내는 것이니까 원화 가치에 악영향을 끼치는 셈이 돼서 이래저래 환율 방어를 어렵게 하는 겁니다. 두 요인이 더해져서 달러 부족 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또 국내 주식시장의 외국인 매도세, 원화 가치 하락에 의한 국내 달러 수요 상승도 환율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달러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고환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걱정인데요. 기조는 어떻게 될까요? 네, 6월 말까지만 해도 1,350원대였던 환율은 9월 말에 1,400원을 돌파하더니 오늘은 장중 한때 1,45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시간에 환율이 내려갈 요인은 없다는 게 지배적인 분위기인데요. 결국 미국의 선택에 달렸는데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희망적인 시각은 미국 연준이 내부의 보수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연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준은 12월 1일부로 긴축 작업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우에 환율은 최대 1,400원대 후반을 넘지 않고 연말까지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럼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뭡니까? 연준이 연말 금리를 동결하거나 한미 관세 관련 잡음이 다시 발생하는 등의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환율 천장이 뚫려버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일본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 재정을 실제로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에 엔저가 달러 가치를 한동안 밀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미 투자 펀드가 손실을 내거나 정부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해도 환율은 올라갑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네, 강달러는 곧 수출 호재라는 우리 경제의 기본 공식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원자재를 수입을 했기 때문에 이윤이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죠. 해외 생산 기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정도도 다르고 영향을 받는 정도는 각각 다릅니다. 원자재와 뗄 수 없는 생활 물가도 상승합니다. 먹거리와 기름값 등 소비자 물가가 10월 기준으로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여러 요인이 있지만 환율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안팎으로 이 압력이 상당히 거센 것 같은데 위기 잘 이겨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자산 매각을 전수조사하고 감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인데 특히 김 총리가 YTN 매각 사례를 언급해 지난 정부의 YTN 민영화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상 회복 얘기도 나온다는데요.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 조성호 기자가 설명합니다. 김민석 총리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정부 자산 매각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감사 실시를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가 확인되면 검찰과 경찰 합동 수사로 법적 책임을 묻게 하라고도 했습니다. 공공시설을 민간에 매각해서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니까 국회와 충분히 협의하든지 또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김 총리는 계약 취소 등 원상 회복 방안도 강구하라고 했는데 특히 YTN 지분 매각 사례를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 마사회와 한전 KDN이 보유했던 YTN 지분을 2023년 유진기업에 매각한 것을 두고 헐값 매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지분 매각이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됐어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매각 금액은 장부가보다 4배가량 비쌌습니다. 지분을 매각한 한전 KDN과 마사회는 각각 2,200억 원과 1,000억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한전에서 이 지분을 팔면서 손해를 봤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자금운용 사정이 어려워져 있었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YTN 사례를 포함해 정부 방침에 따라 매각 취소가 현실화할 경우 매입 당사자와 정부 간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려고 연일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지난 총선 때 영입했던 인사가 당내 경선에서 부당하게 컷오프됐다며 정청래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친명 죽이기라는 건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파간 전초전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전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 인사 환영식에서 유동철 동의대 교수에게 파란 점퍼를 입혀줍니다. 유 교수는 공천을 받고 수영구에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이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면접에 나선 유 교수를 컷오프시키자 친명 외곽 조직까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당대표 특보를 제안했지만 유 교수는 거부했고 대신 국회에서 정 대표를 공개 비판했습니다. 명백한 당원 주권 말살이자 폭거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하십시오. 유 교수는 친명 계란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추측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관계가 S급이라며 재판중지법에서 분출된 엇박자 논란 진화에 주력하던 상황에서 이번엔 친명 죽이기 논란으로 번지자 당내에선 당혹스런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지도부는 당내 개파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 친명, 비명, 반명 등으로 언급되는 그러한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파색이 옅은 한 의원도 이 대표 시절 험지에 공천하며 영입한 인사를 정청래 지도부가 컷오프한 건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내에선 이번 컷오프 논란이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벌어질 갈등의 예고편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당정 간 엇박자가 생기는 배경 중 하나로 김어준 씨를 지목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지층에게 상당히 영향력이 있죠. 지난 6월 이후 잠잠했던 재판중지법도 김 씨가 민주당 의원들을 불러 필요성을 강조하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여 논란을 키운 게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야당은 이른바 여의도 상황 논란에 다시 불을 지피려고 합니다. 고승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법부 압박하면은 이재명 재판 재개해버린다라는 협박 아닌가? 할 필요가 없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 하고 내버려 둔 건데 굳이 해야 되겠네요. 사흘 전 이론적으로 재판 재개가 가능하다는 서울 고등법원장의 국감 답변을 문제 삼은 겁니다. 김 씨는 재판 재개 상황을 가정해 대통령을 법정으로 부를 정도의 각오면 재판 내용은 이미 유죄로 결론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김 씨는 다음 날에도 민주당 율사 출신 의원들을 출연시켜 재판 중지법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안으로 하자고 그러면 저쪽이 빌미를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어서 설마는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후 김 씨와 민주당은 불을 떼니 물이 끓는다며 재판 중지법에 재시동을 걸었고 대통령실이 여기에 제동을 걸며 엇박자 논란을 남겼습니다. 개딸하고는 협의를 했습니까? 김어준 씨하고는 협의를 마쳤습니까? 김 씨 주장에 강경파 의원들이 동조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당내에서도 중도층 이탈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경찰에 체포됐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수사를 책임졌던 경찰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앞서 유튜브 발언 때문에 체포됐었죠. 이 잣대라면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한 조원철 법제처장도 체포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들어섭니다. 지난달 2일 자신을 체포한 서울 영등포 서장과 전임 수사 2과장 등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를 여러 차례 불러서 소환을 했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려 6차례, 그 중에는 상당수가 저는 엉터리라고 생각하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9월 유튜브 채널에서 정치적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전 위원장은 그런 논리라면 조원철 법제처장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 공무원이면서 유튜브에 나갔고 민주당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빨리 고발하시고 경찰은 언론 소환해서 만약에 불출석하면 얼른 체포하세요. 조 처장은 지난 3일 유튜브 출연에서 이 대통령은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하고서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한 푼 돈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고. 이 전 위원장의 고발에 대해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5년 전 서해바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사건 기억하시죠? 이를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5명이 모두 징역형을 구형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반발했고 피살 공무원의 친형은 만행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이 결심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섭니다.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되자 남북관계 악화를 우려해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지 3년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는 징역 2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피살 이튿날 새벽 열린 관계장관 회의에서 보안 유지를 지시하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등이 동조해 관련 첩보와 문건을 삭제시켰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서훈 안보실장으로부터 삭제 지시도 안 받았지만은 저도 우리 국정원 직원들에게 그러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서 전 실장은 서 전 장관과 함께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꾸민 허위 자료를 뿌린 혐의도 받습니다. 변호인단은 지난 정권 공격을 위해 결론을 정해놓은 수사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고인의 친형은 법정에서 만행을 준엄히 심판해달라고 했습니다. 좀 참담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아니면 또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서훈 이런 분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열립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제주에서 트럭이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와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70대가 숨지고 오토바이와 트럭 운전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교차로에 차량들이 서서 신호를 기다립니다. 한 여성이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에 매단 1톤 트럭 한 대가 여성을 향해 돌진합니다. 주방에서 일하는데 큰 소리가 나더라고. 뭔 소리인가 싶어서 나가보니까 그래서
사고 나 있더라고요. 트럭은 인도를 지나 상가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섰습니다. 차도와 인도 사이에는 이렇게 차단봉이 설치되어 있지만 트럭이 돌진하면서 그대로 뽑혀나갔습니다. 계단까지 올라가 있었고 이제 남자분은 이쪽에 깔리고 여자분은 이쪽에, 여자분은 아예 움직임조차 없었어요. 오전 11시쯤 난 이 사고로 길을 건너던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또 50대 오토바이 운전자와 70대 트럭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편도 3차선 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신호대기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에 방향을 틀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사고를 낸 겁니다. 마지막 차로에 대기 중이고 트럭이 가면서 충격하고 좌측으로 해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거라고. 경찰은 트럭 운전자에게 음주 정황 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운전 부주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20대 현역 군인이 포함된 대규모 마약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 군인은 군대 안에서 휴대전화로 마약상과 연락하고 휴가 때는 직접 태국에 가서 샴푸로 위장한 마약을 들여왔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반바지 남성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곧이어 다른 남성이 캐리어를 끌고 뒤따라 들어갑니다. 잠시 후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사람은 바뀌어 있습니다. 지난 5월 인천공항에서 밀수 마약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지난 4월부터 2달간 태국에서 대마 10.2kg을 들여와 판매한 일당과 투약자 등 7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당 중엔 20살 현역 해군 병사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몰래 영내로 들여온 휴대전화로 마약상과 연락하고 휴가 기간에 지휘관 허가 없이 태국으로 출국해 4,000명이 투약 가능한 액상 대마를 직접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또 동갑 친구를 끌어들여 2만 명분의 대마를 밀반입하도록 했습니다. 일당은 밀수한 마약을 이곳 논밭에 묻었는데요. 구매자들은 주소를 전달받고 찾아갔습니다. 얼굴을 익힌 상습 투약자에겐 대로변이나 차 안에서 직접 마약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마약 유발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시스템 사용에 능숙하고 여행객으로 가장하기 쉬운 젊은 세대들이 돈벌이를 위해 마약류 유통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대마와 케타민, 필로폰 등 37억 원어치 마약을 압수하고 태국에 있는 마약상 1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사기 조직의 총책이 구치소로 나와서 한 달 넘게 도주 행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친상으로 임시 석방됐는데 이후로 자취를 감춘 겁니다. 재소자 관리 감독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오피스텔을 들이닥칩니다. 방 안에서 잠들어 있는 남성을 깨우고 또 다른 남성은 차량을 타고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힙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130여 명으로부터 60여억 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의 조직원들입니다. 30대 총책은 1심 징역 9년에 이어 지난 9월 22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상고기간 중이던 지난 9월 25일 모친상을 이유로 법원에 구속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임시 석방된 30대 남성은 다음 날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한 달 넘게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이 구속 집행을 정지해 구치소 밖으로 나가면 재소자를 관리 감독할 책임기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가피 구속 집행정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 좀 합리적인 조건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남성을 출국 금지하고 지명수배 조치를 내렸지만 한 달 넘게 소재지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를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로펌 변호사인 척 접근한 일당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운영 중인 로펌 홈페이지를 그대로 베껴서 가짜 홈페이지도 만들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변호사들의 사진과 이름, 경력이 줄줄이 뜨고 로펌 전화번호와 주소지까지 적혀 있습니다. 번듯해 보이지만 보이스피싱 일당이 만든 가짜 웹사이트입니다. 일당이 가짜 홈페이지에 올린 주소지엔 진짜 로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곳입니다.
일당은 변호사 이름과 성공 사례 등은 서울의 로펌 것을, 법인명과 주소는 수원의 로펌 것을 그대로 베꼈습니다. 저희 주소를 거기다 붙여놨다. 전화 오고 막 계속 그 사람 있냐 찾아오고 물어보고. 일당은 이미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손실을 회복해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6월 보이스피싱으로 3천만 원의 피해를 입은 60대 남성은 또 한 번 당할 뻔했습니다. 그 사이트도 저한테 보내주고 그 속에 들어가면 직원 이름 중에 한번 보시면 자기도 있을 것이다 해서 그 순간 제가 아차 이거 옛날하고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짜 로펌 사이트까지 등장하자 변호사협회 관계자는 유선상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온라인 상담만 진행하는 경우는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황재용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부동산 대책을 놓고 집값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규제 지역으로 묶였다는 주장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야권은 사실상 정부가 통계를 조작했다고 보고 행정소송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2021년 부동산 화랑기 때의 집값을 회복하지 못한 서울 도봉구. 지난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집값 좀 상승 덕좀 올려나 하는 서민들 느끼니까 화가 많이 났죠. 중개업소는 중개업소대로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주민들도 집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았는데 강남급 규제를 하는 게 맞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실거주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책상에서만 보는 그런 경우 같아요. 강남은 집값 때문에 투기도 많고 이곳은 정말 주거지역이고 말도 안 되는 규제라고 봐요. 도봉구의 올해 누적 집값 상승률은 0.57%로 서울 평균에도 못 미쳤습니다. 급기야 정치권에선 도봉구뿐 아니라 중랑과 강북, 경기 의왕시 등 8개 지역이 규제를 받는 건 위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조정지역은 최근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을 때 지정되는데 정부가 집값이 떨어진 9월은 빼고 8월까지 임의로 통계를 썼다는 겁니다. 9월 통계를 무리하게 배제해서 본인들의 지역이 위법하게 규제된 주민들 입장에서는 광의의 통계 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천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달 안에 규제 지역 지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행정 소송을 하겠다며 소송에 참여할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심의 당시에는 8월까지 통계만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CEO들의 치맥 회동 이후 해당 치킨 업체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젠슨 황과 이재용, 정의선 회장이 주문한 메뉴 그대로 구성된 회장님 세트가 등장했습니다. 다른 브랜드들도 이 치킨 열풍을 놓칠세라 마케팅 아이디어를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치킨 조각을 한 입에 베어무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닭날개를 입에 넣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물거리며 발골 솜씨를 뽐냅니다. 글로벌 무대를 주름잡는 CEO들의 치맥 회동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치킨 브랜드가 이들이 먹은 메뉴를 모아 새로운 세트 메뉴로 내놓았습니다. 어제 출시됐고요. 기존에 있던 메뉴를 이제 CEO분들이 드셨던 거를 조합해서 출시하는 거라. 주문이 폭주하면서 재료가 부족해 지난 주말 본점 임시 휴업을 단행했던 이 브랜드는 가맹점을 내겠다는 문의가 폭주하면서 신규 가맹 상담도 잠정 중단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논하기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게 사실 더 중요하다고 저희 내부적으로는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더 차분하게. 젠슨 황이 몰고 온 치킨 인기에 다른 경쟁 치킨 업체들도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치맥 회동이 열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대부분의 치킨 브랜드들이 평소보다 10에서 15%씩 매출이 껑충 뛰었습니다. 일부 브랜드들은 젠슨 황을 놓친 아쉬움을 푸념하는 마케팅으로 SNS상에서 또 다른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이번 치킨 회동을 바라본 솔직하고 진심 어린 속마음이 컨텐츠로 작성되었고 이를 본 소비자분들도 많은 응원 메시지와 따뜻한 공감을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젠슨 황이 몰고 온 뜻밖의 특수에 치킨 업계가 모처럼 활짝 웃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자금 세탁을 겨냥해 북한 국적자 등을 추가 제재했습니다.
시기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동이 불발된 직후 미국이 행동에 나선 거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백대우 특파원입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현지 시간 4일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해외자산통제국은 사이버 범죄와 불법 IT 인력 운영, 자금 세탁 활동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기관 2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77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 관리자들도 포함됐는데 이 자금의 일부는 미국을 겨냥했던 랜섬웨어 조직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국 선양, 단둥 등에서 중국인을 대리인으로 활용해 범죄 수익 출처를 은폐한 일당도 명단에 올렸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이 자금으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비용을 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Well, I think they are sort of a nuclear power. I mean, I know how many weapons they have. I know everything about them. And I've had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이번 제재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금융 거래도 할 수 없습니다. 어제는 미 국무부가 북한산 석탄 등을 중국에 수출한 선박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대량 살상 무기 개발 관련 대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미국 정상회담 불발 직후라 김 위원장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년 전 북한이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풍계리 갱도를 파괴한 적이 있습니다. 기자들까지 초청해 진심이라고 했었지만 당시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 쇼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지도자가 지시하면 순식간에 이곳에서 핵실험이 가능하다고 국방정보본부가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북한의 군사분계선 일대 움직임까지 이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굉음과 함께 폭발음이 터지고 갱도 밖으로 흙먼지가 솟구칩니다. 2018년 5월 북한이 외부 전문가 검증 없이 진행한 풍계리 3번 갱도 핵실험장 폭파 장면입니다. 입구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이거 완전히 패킹됐습니다. 국방정보본부가 북한이 언제든 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이 결심을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해 핵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고 다종 다수의 핵탄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정보본부는 또 북한이 지난 4월 중단했던 군사분계선 일대 장애물 구축 작업을 6월 말부터 재개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비무장지대 250km 구간에 도로 형태의 불모지대를 조성하고 철책과 방벽을 통해 남북을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하는 작업이라는 설명입니다. 올해 4월 일시 중단한 이후에 다시 6월 25일에 유엔사에 작업 개시 통보를 했고 6월 27일에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2020년 폭파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 건물 철거를 시작한 북한이 우리 기업들이 만든 공장 일부를 가동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심장 뉴욕에서 파란이 일어났습니다. 무슬림이자 강경 진보 성향인 30대 시장이 탄생한 겁니다. 뉴욕이 9.11 테러를 겪었다는 점에서도 놀라운 결과입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첫 중간평가였던 이번 미니 지방선거는 공화당 완패로 끝났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34살 역대 최연소, 7년 전 미국 시민권 획득, 자칭 민주사회주의자이자 최초의 무슬림 뉴욕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New York will remain a city of immigrants and as of tonight, led by an immigrant. 정치신의 맘다니는 50%대를 득표하며 뉴욕 주지사를 3번이나 역임한 무소속 쿠오모의 완승을 거뒀고 공화당 후보는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습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과 고소득층 신규 세금 부과 같은 뉴욕 서민층 눈높이에 맞춘 공약이 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가 당선되면 뉴욕시 지원금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놨지만 맘다니 돌풍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He's a communist. He's down and dirty.
But I wouldn't be generous to a communist, a guy that's going to take the money and throw it out the window. 민심 풍향계로 주목받은 버지니아와 뉴저지주 주지사 선거에서도 모두 민주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미 언론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에 민심이 견제구를 던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향후 연방정부와 뉴욕시의 예산 집행 갈등이 전국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It's about seeing the world in a way that casts yourself as the star and everyone else as secondary characters. 인간은 본디 이기적으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의 주인공은 나, 다른 사람은 조연으로 봅니다. 진화 생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인간은 이기적 유전자의 복제 욕구를 수행하는 생존 기계라고 합니다. 그런 존재가 국가를 만들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다. 유전적 관점에선 기적 같은 일입니다. For Spartans, the purpose for their existence was simple: to serve Sparta. To die for their city-state was seen as the completion of one's duty to Sparta. 스파르타 시민을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영국의 명문 이튼 스쿨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전에 5,000명 넘게 참전해서 20%가 넘는 1,200명 가까이가 전사했습니다. 유전자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범죄 5개 사건에 연루되고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우리 정치권은 유전자의 본성이 너무 잘 드러납니다.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조원철 법제처장은 모든 혐의가 무죄랍니다. 재판 중인 특정 사건을 정부기관의 장이 단정적으로 공개적으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직무 범위도 선도 한참을 넘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진 조 처장은 친여 유튜브에까지 나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임명될 때부터 방탄용 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 때도 법제처장을 놓고 논란은 있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변호인 하지 않았어요? 징계 사건? 징계 사건 변호했습니다. 이완규 전 처장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였죠. 같은 일이 되풀이되는 거 좋아 보이십니까? 서경에는 하늘은 백성의 눈과 귀로 보고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낙하산을 타고 요직을 여러 차지하고 있는 현실. 자기 사람만 곁에 두고 법과 제도를 방패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요? 그런데도 늘 누군가는 자신은 아니랍니다. 착각이 아니길 바랍니다. 11월 5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나는 괜찮아였습니다. 오늘 밤 올해 가장 크고 밝은 보름달인 슈퍼문이 떴습니다. 일반 보름달보다 약 14% 크고 약 30% 더 밝게 보이는데요. 오늘 뜬 보름달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큰 보름달입니다. 잠시 후 10시 19분에 가장 크고 둥근 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온화한 가을을 즐기기 좋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7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1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7도로 출발하고요. 한낮에는 서울 19도, 부산은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밤 남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되겠고 일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다음 주에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5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